네, 국제 뉴스 같이 짚어볼 분이죠. 인문결 연구소의 임상훈 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만 놀래가지고 말을. 예. 오늘 중국 국가통계국이 작년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을 발표했는데 천안문 사태 이후에 최저다. 네. 그러니까 개혁 개방이 본격화된 뒤로 실은 최악이다라고 그렇죠.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물론 뭐 몇십 년 동안 계속 9%, 10% 내외의 성장을 계속 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고 그거 자체가 이상하긴 합니다만 6.6%. 이거는 이제 중국 경제가 더 이상 화랑일 수는 없다는 분명한 시그널로 읽어야 합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중국이 뭐 언제까지 두 자릿수 성장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예는 없고 그렇게 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다들 예측은 해왔지만 네. 예외 없이 그러니까 2017년 한 번 그 전해에 비해서 살짝 중국 GDP가 살짝 0.1% 올라간 그게 이제 유일한 예외였고 2012년 이후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계속 하락세가 그렇죠. 이어져 왔군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6.6% GDP 성장률이 6.6%다. 이제 2018년이 네. 그렇게 이제 중국 통계국이 발표를 한 건데 우리는 말씀 도중에 미안합니다만 참고로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자면 우리는 2018년 GDP 성장률이 2.6%였죠. 네. 뭐 이제 우리가 단순히 이제 중국하고 비교할 수는 없고 그렇죠. 이제 중국은 워낙에 이제 고속 성장을 해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우리는 이제 한참 그렇게 하다 정체됐으니까 그렇죠. 우리도 한 20여 년 전에는 뭐 10몇 네. %씩 막 그렇죠. 이러다가 이제 내려온 건데. 선진국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건 그렇죠. 뭐 비교를 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이 우려스러운 것은 뭐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가 예상치를 6.5% 성장이라고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국 정부는 달성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심각하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그렇죠.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다 컨트롤하고 있다. 네. 뭐 이상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지난해 자세하게 성적을 들여다봤을 때 그 미국하고 이제 무역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를 대비해서 보면은 이거 좀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들이 이제 읽혀진다는 거. 예. 이제 그런 거에서 우려스럽다. 이런 숫자보다는 그 질적으로 성격적 그렇죠. 측면에서 미국과 무역 전쟁이 심화되고 네. 그것도 지금 뭐 90일 한시로 휴전하고 예. 교섭 중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게 잘 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더 나빠질 거 확실하니까 그렇죠. 6.6%가 갖는 실질적인 의미에 좀 더 집중하자. 그런 게 그렇죠. 우리 소장님 말씀이시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중국 안을 들여다보면은 뭐 부동산 가격도 하락한다든가 자동차 생산도 굉장히 하락하고 있고 다방면으로 지금 그 소비도 좀 멈칫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이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뭐 중국 정부는 또 부양책도 내놓는다고는 하는데 뭐 네. 워낙 이 경제 단위가 규모가 크니까는 부양책도 어마어마하게 내더라고요. 어느 정도입니까? 뭐 그러니까 8,500억 위안. 계산 뭐 안 이렇게- 돼. 우리 돈으로 대략 그리고 우리 돈으로 하면은 이게 저도 계산을 해봐야 하는데 네. 140조가 넘는 140조 5,500억 이야. 이렇게 되니까는 이제 뭐 그게 저 부양책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규모 뭐 엄청난 규모. 우리 1년 예산의 3분의 1이 넘는군요. 네, 중국 예산의 중국 전체 그 경제 규모의 10%가 좀 안 될까요? 뭐 하여간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런데 이제 그 부양책이 과거와 같이 쉽겠냐? 이제 무역 분쟁도 지금 있고 예.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과거같이 정부가 이제 쉽게 마음대로 되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저 분석가들의 비판도 있죠. 회의적으로 네. 보는 시각도 있죠. 결국 돈을 써서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하는데
그 돈, 약발, 약효가 제대로 먹히겠느냐? 네. 예전과 중국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계속된다고 하면 중국 경제 수출이건 수입이건 네. 시장이건 재료 공급처건 우리로서는 경제적 의존도 또는 서로 묶여 있는 정도가 굉장히 큰 우리로서는 네. 당연히 한파가 그렇죠. 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물론 이제 우리 이 코너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 이제 우리 정부가 재빠르게 이제 그 시장을 네. 좀 다른 쪽으로 소위 우리 현 정부 같은 경우도 그 남방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 동남아 국가 쪽으로 이제 다양화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정부도 그렇지만 물론 저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베트남이라든가 다양한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이제 많이 이제 다변화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네. 어쨌든 아직까지 중국 시장이 가장 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으로 보나 이제 어떤 공장 그런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네. 그 세계의 공장이라고 어쨌든 불렸으니까 그런 차원으로 보나 아직도 물론 베트남이나 이런 데로 많이 물려주긴 했지만 네. 아직도 그 역할을 중요하게 하고는 있죠. 그렇죠. 그 수출 수입은 아직까지 중국이 크죠. 그렇죠. 투자액은 지난해에 그 베트남 투자가 넘어섰다고는 하는데 네. 그 중국보다 예. 그래도 이제 수출 수입 관계는 중국이 제일 크죠. 압도적으로 크죠. 그렇죠.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좀 주춤하고 유럽도 지금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예, 뭐 예. 브렉시트를 포함해서 여러 항상 유럽이 먼저 불경기 이런 게 빨리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유럽 정세도 좀 불안정하고 그렇죠. 러시아 뭐 크리미아 반도니 시리아니 뭐 터키니 막 좀 복잡한데 예. 하긴 또 유럽이 언제 안 복잡할 때가 있었나 싶을. 그렇죠. 유럽은 뭐 전 이 문화를 통해서 지지고 볶고 해오면서 만드는 데니까. 그러면 중국 그렇고 유럽도 좀 편치 않으면 결국은 미국의 글로벌 경제에서의 미국의 힘이나 네. 영향력 이런 것들은 더 커져가는 그렇죠. 것이고 예. 미국 G1 다 원핵 체제로 굳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그런 예측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우리가 이제 G2라고 많이 부르기도 하지만 네. 그거는 이제 그 미국이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경계하는 그런 차원에서 뭐 그렇게 부르는 뭐 이게 있지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소위 슈퍼 파워라고 하는 거 예. 이거는 그 전 세계 유일하죠. 미국 하나밖에 없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면에서 중국 스스로도 그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인정을 하고 우리가 미국을 그 상대할 그 수준은 못 된다는 건 중국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네. 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단독 선두의 어떤 뭐 격차가 더 벌어졌다. 아하. 뭐 하나의 그 수치로 얘기를 하자면은 2012년도 이후로 이제 지난해까지 그러니까는 그 채권 발행할 때 이제 뭐 저 돈의 어떤 그 화폐 달러냐 뭐 유로냐 뭐 쓰지 네. 않습니까? 기축 통화. 예. 예. 근데 이제 물론 저 중국 위안도 기축 통화 자격은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그렇죠. 지금 안 된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2012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의 그 채권 발행의 그 양을 따졌을 때 달러가 다른 그 화폐보다 높지는 않았거든요. 한 4조 2천 지금 기록이 4조 2천 네. 억 달러 정도. 4조 2천억. 반면에 이제 다른 통화 다 합치면 유로, 위안 뭐 다 합치면은 그 당시 6조. 네. 그러니까는 달러가 이제 그 다른 화폐를 다 합친 것보다는 적었다는 건데 지난해에는 이게 역전됐습니다. 지난해에는 미국 4조가 9조가 됐고 근데 채권 발행 규모가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다른 그 통화는 다 합친 것이 아까 말씀드린 6조에서 5조 6천으로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약간 줄었고.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양으로도 이제 역전이 되지 않습니까? 9조하고 그렇네요. 5조 네. 6조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 달러의 단독 선두 그리고 이 저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아까 이제 유럽 경우 말씀하셨습니다만 브렉시트의 위험성 그리고 지금 프랑스도 한때는 잠시 지난해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마크롱 대통령이 앞으로 이 유럽의 지도자급이 그러니까 메르켈의 뒤를 잇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뭐 정신 없죠. 프랑스도. 그렇죠. 뭐 그 얘기는 우리 많이 나눴으니까. 노란 조끼를 예. 비롯해서
그리고 메르켈 총리는 이제 퇴진을 앞두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거죠, 유럽이. 예.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되면서 당분간 결국은 또 달러 미국의, 중심에 그렇게 뭐 돌아가겠구나. 이렇게. 어쨌거나 중국이 급격하게 경기가 나빠지고 이른바 경착륙을 하게 돼서 그렇죠. 파열음이 많이 난다면 경착륙 얘기도 나오죠. 중국만 힘들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 네. 다핵 체제가 지향되어야 하는 경제 필드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슈퍼파워가 더 커진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우리처럼 대중 경제 의존도가 큰 곳일수록 그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죠. 일본은 우리와 좀 상황이 다르겠죠. 네. 원천 기술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체 시장도 크고. 네, 그래서 중국의 경제 관련 수치의 변화와 경기 상황은 우리한테 클 수밖에 없다. 네. 게다가 거기서 만약에 중국이 이런 걸 타개하기 위해서 통화 정책까지 손을 대기 시작한다면 세계 경제가 상당히 또 한번 어지럽혀질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대목이 더 무서운 우려되는 우려스러운 거죠, 사실. 대목이라는 거죠. 인위적으로 환율을 그렇죠. 건드리기 시작하면 그게 무서운 거예요. 네. 건드리기 시작하면은 이게 지금 중국 내부에서도 비판이 자꾸 나오는 게 뭐냐면은 중국이 이만큼 성장한 게 뭐였을까? 국가 주도의 어떤 통제 경제 체제였을까? 그건 네.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과거 정말 이렇게 잘 나가던 시절 후야오방, 그러니까 지금 그 2세들이 네. 후야오방의 아들이라든가 호요방이라고 알려진.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화국봉, 후야오방, 뭐 네. 오택동 이렇게 불렀으니까 그 아들, 그 다음에 덩샤오핑의 아들, 그러니까 그 2세들의 지금 현 정부를 향한 비판이 날수록 살짝 이렇게 좀 그 날이 서고 있거든요. 그 핵심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이만큼 살게 된 게 절대로 국가의 통제가 아니었다. 시장한테 맡겨놨을 때 이게 중국이 이만큼 된 것이지. 됐는데. 그러니까는 자칫 이게 이제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감을 네. 보통 우리가 자신감이 이렇게 상승하다 보면은 그래 우리 식으로 하면 돼 이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자기 확증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지금 현 그 정부가 거기에 빠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내부에서 계속 나온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조금 주의 깊게 봐야 할 뉴스군요. 중국 부분은. 다음 임 소장님 출연하시는 시간에는 멕시코 국경에 지금 미국 국경에 다 와 있는 네. 남미의 여러분들이 10,000명이 훨씬 넘는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어떤 상황으로 지내고 있고 지금 미국의 셧다운도 실은 그거 못 올라오게 하고 뭐 이러려고 장벽지다 이렇게 된 거니까 오늘 거의 준비는 아마 시간상 거기까지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준비도 많이 해주셨는데 다음 주에 그 얘기와 다른 걸로 또 묶어가죠. 네, 지금까지 국제뉴스 인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